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자 가족들은 속속 현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현지 경찰은 유람선을 추돌한 뒤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운항을 계속한 크루즈선의 선장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사고는 29일 날 밤이죠.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밤사이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자 7명, 사망자 7명, 실종자 19명, 숫자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망자 2명의 신원만 확인한 것 같다. 확인했다. 이건 외교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다른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현장 그 사진을 보신 또 화면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그 물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유속도 빠르고 굉장히 또 탁한 상태더라고요. 저희 장마철에 그 강에 보면 이제 흙탕물 그런 걸 연상해서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구조 요원들을 투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혹시 이제 그 급류에 휩쓸려 간 분들이 또 그 하류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발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사실 수습 초기에 이제 그 전체 탑승 인원을 두고도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여행사 측과 외교부의 인원 집계가 달랐거든요. 초기에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단서가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제 번번이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이렇게 그 사태 파악이 늦느냐,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현지에서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약간 애로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이제 그 관광객 숫자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또 그분들 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일단은 1차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인 숫자에는 사실은 착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에 이제 추가로 어떤 분들이 탑승해 있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한 사람 숫자에 이제 착오가 있었던 거고 12시간 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양쪽에서 서로 확인을 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요. 또 우리 쪽에서 지금 긴급 구조대 또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도 사실은 정부가 정확하게 처음에 발표를 하지 못해가지고 한 명이 또 숫자가 정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뭐 마음은 급하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고 경위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대장님, 어제 현지 경찰이 제공한 또 현지 방송이 제공한 영상 쭉 보셨지 않습니까? 또 현지 생존했던 생존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전에 또 영상이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두 차례 추돌한 후에 갑자기 7초 만에 침몰을 한 거고요. 설마 저 큰 배가 추돌을 하겠느냐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그 가해 선박이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갔다. 과연 선장이 자기가 박았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안 하고 갔겠느냐. 그래서 한편은 자기가 충돌했던 사실 자체도 인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방금 보면 큰 유람선이죠. 크루즈선이 지금 이제 사고가 난 유람선을 뒤에서 추돌하는 모습인데 물이 많이 불었잖아요. 지금 보면 유람선의 속도랄지 그러니까 두 배의 간격이랄지 지금 전반적으로 저렇게까지 물론 그 주변에 많은 배들이 그때 당시 운항 중이었다고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근접해서 과연 배를 운항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쪽 그 교통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육선의 병목 형상이고 많은 배가 움직입니다. 이거가 비슷한 사건이 우리 그 영흥도 낚싯배 사건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좁은 수로에서 많은 배가 마찬가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충격을 했어요. 접촉을 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기상이라든가 또 기상이 안 좋고 사건이 안 좋으면은 대신 운행하는 사람이 더 긴장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항해 전문가 말로는 이제 비가 내리긴 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인재일 수도 있다라는 또 예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재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죠. 인재일 수밖에 없는 예. 거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 영상 네. 보시고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큰 유람선이 앞에 이렇게 시야가 분명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지만 네. 당시에는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저렇게 가까이 충돌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도 겪었고 그때 이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선장이 정위치에 있었는가 이것도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량도 이제 추돌 사고 발생하면 이제 뒤에 차가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지 않습니까? 왜 집니까? 전방 주시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 배가 앞에 배들의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좁은 수로에서는 더욱더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가해 선박 측의 회사 쪽의 설명은 비켜갈 걸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비켜갈 것 같다라는 정도로 판단 내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 조타수라고 한다면 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켜갈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 크루즈선은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자동 함박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선박하고 이제 4m 이상 근접하게 되면 경보도 울리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 점에 지금 이제 헝가리 경찰 측도 굉장히 좀 유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거 좀 선장께서 음주 상태 아니었겠느냐라는 설까지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헝가리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간 운항을 할 때 또는 우천시에 뭐 이런 지켜야 될 표준 항해 매뉴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물론 육상에서 교통의 매뉴얼이 있다시피 예. 바다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상순돌법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내가 위험에 다가왔다. 예. 그러면 일반 통신도 하지만은 기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합니다. 예, 그런 예. 조치가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조치들이 없이 그냥 예상치 않게 순식간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침몰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예방 조치도 없었고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쭉 밀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부분이 이제 가장 의심이 가는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의심을 많이 사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뭐 혹시 시야가 좀 가려져서 또는 비도 오고 그랬다니까 뭐 좀 어둡기도 했고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자고요. 그럼 이제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배라 하더라도 충돌이 이제 있으면 뭐 느껴지잖아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뭐 배를 세우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상황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뭐 와서 부딪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자, 그런데 그대로 그냥 주행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와 관련해서도 해상 부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배들도 와서 구조 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해 선박들이 신고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선박들도 이제 모이게 돼 있는데 이번 가해 선박은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자꾸 비유해서 제가 뭐 합니다만 자동차 사고도 보면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냥 도주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자, 그래서 광안대교 사건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선장이 음주 상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장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사고 내고 그냥 달아난 거 아니겠어요? 왜?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더욱더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좀 운항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부딪히는 게 사실 작은 것이라도 부딪히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이상 당연히 느껴지죠. 느껴지고 아무리 안 보였다 하더라도 충격이 오면 당연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느껴졌는데 그 충격이 오면은 설령 아무것도 아니라도 배는 정지를 했고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인지를 못하고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까지 우리가 좀 의아점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지금 보면요, 배 크기가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선박이 7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건조된 지가요. 물론 운항은 2003년에 했다고 합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정말 이게 유람선으로 정말 강에 띄울 만한 배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큰 배가, 저 큰 배는 사실 또 건조되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7초 만에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배의 노후화도 어떤 바로 이렇게 침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직접 연결됐다 보면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노후 배는 안전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복원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오래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체들이 70년 됐으면 다 낡았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운항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저렇게 충격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치명적이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은 아주 새벽 같으면은 그냥 파국이 나고 말 것, 찢어지고 말 것을 저거는 전체가 완전히 으스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부 갑판을 완전히 물이 덮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부서진 부분에 물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오히려 밀린 반대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든지 안전에 취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들리는 얘기는 예. 이 배를 타셨던 분들 얘기는 목선이라는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보도도 보니까 지금 목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건조한 배인데 70년이 됐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나무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배가 철제선하고 부딪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의 박살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화면을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뒷배가 앞으로 쭉 미니까 그냥 배가 그대로 물속으로 그냥 잠겨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의 그 상태도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노후했던 그래서 거의 뭐 바스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그 선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그 충돌 당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밖에 이제 2층에 이제 나와 있었던 것 같은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충돌로 인해서 좀 튕겨져 나가서 그래도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위치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갑작스럽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 외부와 갑판상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데 자이든 타이든까지 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선체에 있는 사람들은 미처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외부 갑판선에 있는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창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창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흥도 낚시비 사건도. 외부에 나와 있던 사람은 7사람 중에 5사람이 살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 14사람 중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충돌 순간에 외부에 있는 거하고 내부에 있는 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생존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서 본 분 중에는 한 갑판 위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물에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사망 7분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7분은 구조된 거고, 그리고 실종된 분이 지금 19명인 겁니다. 근데 19분 가운데 그 일부는 이제 선체 내에 그대로 계시는 것 같고, 헝가리 사람까지 대략 포함하면 또 2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그 만약에 그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 갑판 위에 2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그 배 안에 한 10분 정도 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사고 이후에요 가장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구명조끼 착용 여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비슷한 유람선을 이용했던 분들의 증언 그리고 이번에 또 생존했던 분들 증언은 구명조끼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외교부도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쪽에서는 일종의 저게 이제 뭐 관례 내지 관행처럼 그냥 뭐 유람선이기도 하고 잠시 타는 배니까 아마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 유람선 타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유람선 타면 이제 안내를 해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좌석 밑에 구명 도구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어있다는 사실 이제 공지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대형 그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도 이렇게 앞에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내 그 하듯이 안전 안내를 다 지금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쪽 현지에서는 그런 게 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는 지금 우리 다 구명조끼 비치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배를 타 보신 분들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었다. 그리고 사전에 뭐 그런 게 그런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안내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구명조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 대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구명조끼에 대해서 뭐 각 바다에서 따로 다르고 해군 규정 다르고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저럴 경우에 구명조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규정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저쪽 서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안에 있는 경우는 실내이기 때문에 안 입어도 좋다. 외부에 나올 때만 입어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명조끼가 득이 될 때도 있지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처럼 큰 배, 저 밑에 격실에서는 격실 내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예요. 그럼 저런 경우는 어떠냐? 저건 사실 실내 격리기라기보다는 거의 외부 갑판에 똑같은 거예요. 저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배는 그 상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입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착이 다 됐을 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위험할 때예요. 이럴 때는 선장이 판단해서 입으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딱 정해진 규정보다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선장이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까지도 수위가 계속 높아져 있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쯤이면 좀 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숫자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수사가 갔다 와서 어떤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잠수는 거의 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있는 구조 세력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수사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만약에 우리 국내 상황이면 아마 우리는 목숨을 걸고도 했을 거예요. 물론 저 사람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현지 팀들이 도착을 했으니 아마 우리 현지 팀이 가면 어떤 이유든지 저기 있는 구조 세력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 현재 지금 파견대가 지금 급파된 대원들 글쎄요, 뭐 해난 구조대도 네. 있고요, 또 소방청에 소속된 우리 네. 저 심해 잠수 요원들도 네. 있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또 정말 저기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해낼 수 있는데 장비와 인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간 인력은 제가 볼 때는 꼭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기 현지에 있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합쳐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 구조작전을 할 때 보면은 사실 정예요원 이런 경우는 정예요원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숫자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예 요원이라면 어떤 정예요원이라는 걸 것은 말씀하시는 똑같은 잠수를 하더라도 수심이 깊고 경험이 많게 해서 체력도 왕성하고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술도 충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레저 정도로 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베테랑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잠수사가 사실상 내가 들어갔을 때 조류가 밀렸을 때는 내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 위에 사람도 다 그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베테랑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는 시점은 초동조치 정도의 팀이지 충분히 작전할 수 있는 대신 적은 인원이지만은 저런 베테랑들은 가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헝가리 측의 구조 인력과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또 할 것이고 장비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국가 대 국가 문제니까 예. 우리 외교 찬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 실무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팀이 주도적으로 현장 지휘관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각자 자기 저쪽 팀은 저쪽 팀, 우리 팀은 우리 팀 임무를 분담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다누브 강에서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작년에 뭐 났는데 또 좀 경미한 사고였고요. 부상 1명 정도 나올 사고였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과연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도 이제 의문이 제기했는데 일단 그래도 경험이 많은 우리의 요원들이 일단 급파됐기 때문에 한가닥 희망을 좀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제 군용기, 수송기를 띄우는 게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띄우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요원들만 보낸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분들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장비 도움 없이는 사실은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더군다나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적은 항공기라도 전용기를 띄워서 장비를 충분히 탑재를 해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보니까 이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들고는 가시던데 헝가리 국력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국가도 나름대로 뭐 준비는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장비 형태도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 대원들이 가서 과연 충분히 그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가로 좀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저런 하는데 게 다 산소통입니까? 지금 저렇게 저거를 이제 비행기 다 실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간 것 같은데. 예, 저런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기를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면 다시 재보충하고 그런 데 필요한 한번 일에 잠수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잠수할 수 있는 겁니까? 저런 수심 같으면 우리 스쿠버 장비로 했을 때는 뭐 거의 1시간 반 이상 할 수 있죠. 예, 수심이 얕기 때문에 대신 이 상황에서는 구조작전의 가장 어려운 건 수심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류입니다. 조류가 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안 보이는 건 더듬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광 안테나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현지에서는 거의 접근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수색 작업도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수색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강물이 좀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어딘가로 떠내려가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는 라이프 자켓을 착용했는 것으로, 구명의를 착용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류라는 말이 가능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맨몸이었다. 이렇다면 구조도 어렵지만 수색자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물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배가 아무리 뜨고 항공이 아무리 떠도 시야를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물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언제 시기가 되느냐? 다시 물에 떴을 때, 그때 외에는 지금 수상에서는 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지금 배가 완전히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면 그 에어포켓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옛날부터 에어포켓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포켓이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작은 배가 갑자기 180도로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미처 공기가 바가지가 획 뒤집어졌을 때, 미처 공기가 몸 빠져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일부 남은 공기를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옆으로 기울어져서 물이 들어가는 거는 에어포켓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함, 수밀이 잘 되는 군함도, 일반 군함도 에어포켓 없습니다.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그 과거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뭐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선체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혹시 이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되는 게 저체온증 같은 게 걱정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똑같은 저체온증 오는 시간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이 온다고 바로 사망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체온증 위에도 얼마나 버티느냐, 그것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봐도 제가 볼 때는 15시간이 넘으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과거에 그런 현실적. 사고에서 비슷한 그것이 예를 들면 오랫동안 버티는 기억나시는 거 있죠. 추자도 낚싯배 사건 기억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낚싯배가 전복했을 때 생존해가 있었던 사람이 8명가량 됩니다. 낚싯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체온증에 빠지면서 의식이 없어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고 마지막 3명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10시간을 버텼어요. 그런 게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선체 인양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악조건 때문에 인양이 빠르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헝가리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구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체 인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도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대한민국 구조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쯤 배 안에는 접근해보고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류가 세더라도요. 정말 저기는 강한 추를 넣어놓고 그 탐색줄을 연결하면은 현장에 가볼 수는 있어요. 작업은 못하더라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저기는 그것마저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가보는 자체도 힘드는데 사실 배를 인양한다는 것은 잠수사가 물 밑에서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마지막 들어 올리는 것은 크레인이 들려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문제는 물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그래서 일부 사람들 어렵다 하는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톤수가 얼마 안 된다고 목소리도 하고 그렇게 만만하게 인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지 해상 해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인양을 언급하는 게 좀 빠르지 않습니까? 아직 좀 더 많은 구조 수색 그렇죠. 활동을 좀 해야 되는 조금 상황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이제 목선이라고 한다면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파손될 우려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예. 만약에 선체 안에 뭐 이제 시신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유실 우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일단은 뭐 그 인양보다는 우리 요원들을 빨리 투입해서라도 예. 지금 안에 계신 분들 최대한 뭐 생존해 계신 분들은 최대한 구조해내고 시신이라도 최대한 수습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새벽에 피해자 가족들 일부가 먼저 갔고요. 또 지금 12시 좀 넘어서요. 43명의 가족들이 부다페스트로 향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연들이 하나씩 전해지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보니까 좀 내기 어려운 힘든 시간 다 이렇게 조율해서 뭐 동창생 세 분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뭐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지금 3대가 지금 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이를 좀 돌봐주신 게 고마워서 그 아이까지 다 함께 해서 이제 그 엄마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다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부만 살아나셔서 이제 나머지 가족을 애타게 찾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이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예.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방금 강경화 장관 뭐 도착 이야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고 대응 헝가리 당국과 협조를 할 것 같아요.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은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강경화 장관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구조대원을 한 명이라도 더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 발생할 때마다 이제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았으면 어땠겠느냐. 현장 119, 911, 미국은 911. 그 대장에게 모든 전권을 주고 현장을 지휘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전용기를 띄워서 우리 대원들을 좀 더 충분한 장비와 함께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재난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형 태세 자체가 좀 불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그리고 다뉴보강이 모든 국가를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를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교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보내야 될 것은 긴급 구조 대원들이었고 예. 외교부 장관께서는 조금 뒤에 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정은재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